흥미로운 역사적인 진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에는 주로 큰 전쟁, 왕의 업적, 사회 변화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듣는 순간 역사 속에 숨겨진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13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로마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진짜 경기의 모습은? 로마의 콜로세움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곳에서 맹수와 검투사들이 목숨을 건 혈투를 벌였다고 알고 있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규모와 연출 방식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콜로세움 지하에는 복잡한 통로와 방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맹수를 올려보내는 승강기 장치 그리고 검투사들의 대기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땅이 열리며 사자가 튀어나오거나 장치가 작동해 무대가 바뀌는 장면은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전율을 안겼습니다. 심지어 황제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는 특별한 행사 때 경기장 전체를 물로 채워 나우마키아라 불린 모의 해전을 재현했습니다. 배가 물 위를 떠다니며 병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모습은 오늘날의 영화보다도 더 사실적이고 웅장했죠. 이는 단순한 경기나 오락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부와 기술 그리고 황제의 권력을 과시하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잔해만 남아있지만 당시 콜로세움은 그야말로 고대 세계의 최첨단 엔터테인먼트 센터였습니다. 2. 고대 올림픽은 지금과 같았을까요? 오늘날 올림픽은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명예와 스포츠 정신을 위해 경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올림픽도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올림픽은 훨씬 더 거칠고 위험한 경기였습니다. 권투나 판크라티온 같은 종목은 거의 목숨을 건 싸움에 가까웠고 실제로 경기 중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은 장비도 거의 없이 맨손과 맨몸으로 맞섰기 때문에 부상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올림픽에는 오늘날과 같은 금운동 메달이 없었습니다. 승자는 단순히 올리브 관을 받았을 뿐이죠. 하지만 그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고향 도시국가에서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집을 무료로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패자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정신보다는 명예와 정치적 의미가 강했습니다. 즉 오늘날의 이상화된 올림픽과는 달리 피와 땀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치열한 경쟁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3. 로마 황제 네로는 정말 악마였을까요? 역사에서 네로라는 이름은 거의 항상 폭군과 함께 언급됩니다. 불타는 로마 위에서 노래를 부른 황제, 기독교인을 잔혹하게 학살한 인물, 사치와 향락에 빠져 제국을 몰락시킨 독재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네로의 이미지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이 평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로는 정말 태생부터 악마 같은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와 기록의 희생양이었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건은 서기 64년의 로마 대화제입니다. 불길은 6일 동안 번져 로마 대부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후대의 기록들은 네로가 직접 불을 지르도록 명령했다고 적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료는 네로가 즉시 궁궐의 정원을 열어 이재민을 수용하고 곡식을 풀어 굶주린 시민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구호에 나섰다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가 불길 속에서 수금을 타며 씨를 읊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그는 불길과 함께한 폭군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원로원 귀족들이나 후대 기독교 역사가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과장 왜곡된 가능성이 큽니다. 네로가 비난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정치적 방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된 네로는 초반에는 철학자 세네카와 군인 브리부스의 조언을 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가 독자적인 권력을 강화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정적을 숙청하고 반대파를 제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시 로마 황제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던 권력 유지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칼리굴라나 도미티아누스 같은 황제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되었죠. 다만 네로의 경우 그에 대한 기록이 주로 반대파의 손에서 쓰였다는 점이 그 이미지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네로가 모든 면에서 실패한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중을 의식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세금을 줄여주고 경기와 축제를 열었으며 일반 시민들이 황제의 공연을 직접 볼 수 있게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네로는 가수, 배우, 시인으로서 무대에 오르길 즐겼는데 이는 당시 로마 귀족 사회의 기준에서는 황제의 품위를 해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민층은 오히려 그가 자신들과 같은 무대 위에 섰다는 점에서 열광했습니다. 즉 귀족과 원로원은 그를 혐오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그를 사랑했던 것이죠. 또한 로마 대화제 이후 네로는 도시 재건을 위해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여기에는 화재 방지를 위한 새로운 도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동시에 황제 자신의 황금 궁전 건설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네로가 화재를 일부러 일으켜 궁전을 지을 땅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네로의 악명은 기독교인 박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화제 이후 불길한 소문이 계속되자 네로는 책임을 돌리기 위해 새로운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잔혹하게 처형되었고 이후 교회 역사 속에서 네로는 반기독교의 상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네로가 분명 잔인하고 방탕한 통치자였던 부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정치적 선전, 원로원의 기록, 기독교의 서술 속에서 의도적으로 악마화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 네로는 예술가의 기질을 지닌 젊은 황제이자 대중에게는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귀족과 전통적 지배층에게는 체제와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로 보였고 그들의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결국 네로는 단순히 악마 황제라 부르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권력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의 희생양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선택으로 악명을 자초한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의 모습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정과 후대의 상상력이 뒤섞여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에 더 가깝습니다. 4.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구가 구형이라는 생각은 이미 고대부터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달에 들이운 지구의 그림자 모양을 근거로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으며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학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여름철 정오의 두 도시에서 측정한 태양의 그림자 차이를 계산해 지구의 둘레를 추정했습니다. 그의 계산치는 오늘날 값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놀라운 정밀함을 보였죠. 따라서 중세 유럽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학자들, 특히 교회가 관리하던 대학의 지식인들 역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전혀 몰랐기에 서쪽으로 항해하면 곧 인도로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근대 이후 생겨난 중세인들은 모두 무지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일종의 신화이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가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콜럼버스의 항해가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시 학자들이 계산한 지구의 크기를 지나치게 작게 추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서쪽으로 인도를 향한다면 거리가 너무 멀어 도달하기 힘들다고 보았지만 콜럼버스는 지구가 생각보다 작다고 믿었기에 모험을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항해는 과학적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소 무모한 믿음과 집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콜럼버스의 이 잘못된 계산이 오히려 새로운 세계의 발견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의 목표는 인도에 도달하는 것이었지만 대신 그는 유럽인들이 알지 못했던 대륙을 마주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 항해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지구의 모양은 이미 상식이었으니까요. 결국 콜럼버스가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은 지구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학문적 계산이나 전통적 권위보다 자신의 신념을 앞세웠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그의 항해가 원주민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비극을 안겨주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지구가 둥글다는 문제만 놓고 보자면 콜럼버스는 증명자가 아니라 잘못된 상식을 의심하고 무모한 도전을 끝까지 실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구의 둥근 모양을 증명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상식이라고 믿는 것조차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국 콜럼버스가 증명한 것은 지구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도전 정신과 믿음의 힘이었던 셈입니다. 5. 피라미드는 원래 눈부시게 하얀 건축물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진 속에서 보는 피라미드는 사막 위에 우뚝 선 황토빛의 거대한 돌더미입니다. 수천 년 동안 바람과 모래폭풍에 깎이고 태양에 그을린 모습이 이제는 고대 유적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보던 피라미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장관이었습니다. 완성 당시의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신을 향한 창가이자 태양을 반사하는 거대한 거울 같은 건축물이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외벽은 원래 투라 석회석이라 불리는 고운 흰색 석회석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덮여 있었습니다. 이 석회석은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을 낼 정도로 갈아 다듬어졌기 때문에 사막의 강렬한 태양빛을 받으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맑은 날에 피라미드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하얀 빛을 뿜으며 마치 신들이 세운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나일강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하던 이집트인과 외지인들은 멀리서 빛나는 피라미드를 보고 그것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신성한 빛의 기념비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친 돌덩이 모습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외벽을 덮었던 석회석은 비와 바람에 의해 조금씩 풍화되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세 이후 카이로와 그 주변 도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피라미드의 석회석을 잘라내어 성벽, 모스크, 주택 같은 건축 자재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피라미드는 신성한 왕의 무덤이라기보다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거대한 채석장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원래의 찬란한 외피는 모두 벗겨져 사라지고 지금은 내부를 이루던 거친 핵심 돌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며 감탄하는 그 황토빛 피라미드는 사실 피라미드의 속살인 셈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피라미드를 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거대한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짜 피라미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인들이 보았던 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산이었고 그것은 단순히 왕의 무덤이 아니라 하늘과 태양신 라에게 바치는 거대한 제단 빛으로 완성된 기념비였습니다. 다시 말해 피라미드는 건축물이자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피라미드는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벗겨낸 흔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지금의 돌더미 같은 모습조차도 오히려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수천 년 전 사막 위에서 반짝이며 영원을 향해 세워진 빛의 기념비. 그 원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고대 이집트의 위대함을 새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6.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을까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서쪽으로 항해해 신대륙을 발견한 인물로 흔히 기록됩니다.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는 그가 미지의 땅을 찾아낸 용감한 탐험가로 찬사를 받지만 사실 그곳에는 이미 수백만 명의 원주민이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발견이라는 표현은 유럽인의 관점일 뿐이며 토착민들에게는 외부인이 침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도달한 카리브해 지역에는 주로 아라와크와 카리브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라와크족은 평화로운 농업 공동체를 이루며 카사바, 옥수수, 고구마 등을 재배했고 카리브족은 때때로 전쟁과 약탈을 하는 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섬과 해안을 따라 마을을 만들고 어업, 수렵, 무역을 하며 독자적인 문화와 종교를 발전시켰습니다. 유럽인들이 처음 마주한 당시 이들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였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지도를 새로 그린 것이 아니라 당시 학자들이 계산한 지구의 크기를 지나치게 작게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서쪽으로 항해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콜럼버스는 사람들이 너무 멀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길을 용감하게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그 여정의 결과는 원주민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질병, 전쟁, 강제 노역, 착취로 인해 많은 원주민이 목숨을 잃었고
사회와 문화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천연두나 홍역과 같은 유럽 질병은 면역이 없던 원주민 사회를 거의 붕괴시켰고 수많은 인구가 사라지며 문화적 손실도 심각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는 콜럼버스 이전에도 일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11세기 바이킹은 현재 캐나다 뉴펀들랜드 지역에 도달한 기록이 있으며 원주민과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역사적으로 유럽과 아메리카를 연결한 첫 대규모 사건이었고 이후 식민지와 교류 문화 충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콜럼버스를 용감한 탐험가로 기억하지만 동시에 그의 항해가 초래한 파괴와 불평등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는 이야기 뒤에는 수많은 원주민의 고통과 문화적 상실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다기보다 이미 존재하던 세계를 유럽과 연결한 인물이며 그 업적과 피해를 함께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합니다. 7.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모두 고귀한 삶을 살았을까요? 르네상스는 흔히 예술과 문화의 황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이름들은 오늘날까지 빛나며 그들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 항상 고귀하거나 안정적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예술계는 주문 제작 중심이었고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의뢰를 따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작품을 마음대로 만들기 어려웠고 후원자의 취향이나 정치적 권력의 변화에 따라 작품의 평가와 기회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술가들은 언제나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한 화가를 넘어 발명가, 과학자, 군사 고문, 건축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해부학과 기계 구조 연구에도 몰두했지만 동시에 후원자와 정치권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 역시 교황과 귀족들의 요구에 맞춰 대형 조각과 프레스코화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창작 의지와 후원자의 요구가 충돌하기도 했고 작업 중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라파엘로는 궁정과 교회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일정과 재정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처럼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단순히 그림과 조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생존과 명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전문가였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는 걸작들은 바로 이런 치열함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작품 한 점 한 점에는 예술가들의 삶의 고민, 사회적 압박, 인간적 고뇌가 스며 있으며 이러한 현실이 있었기에 비로소 위대한 예술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르네상스 예술은 단순한 화려함의 산물이 아니라 고단한 삶 속에서도 끝까지 창조를 포기하지 않은 인간의 노력과 도전 그리고 지혜가 빚어낸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8. 잔다르크는 마녀로 처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랑스를 구한 소녀 영웅 잔다르크가 왜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했는지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5세기 초 100년 전쟁이 한창이던 프랑스는 내분과 외세의 위협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때 나타난 잔다르크는 17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프랑스군을 이끌고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프랑스 왕실과 국민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고 샤를 7세를 왕위에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영국과 그 동맹 세력에게는 극심한 위협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승리뿐 아니라 민중을 결집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상징적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1430년 영국군에 붙잡히고 동맹한 부르고뉴 세력에게 넘겨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루앙에서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고 마녀와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재판의 핵심 논거 중 하나는 그녀가 남성 의복을 입고 전장에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법과 사회적 관습에서는 여성이 남성 복장을 입는 것이 신성 모독이나 마법의 증거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 쇼였으며 증거와 증언은 편향적이고 조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사실상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었고 1431년 19세의 나이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잔다르크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50년이 지나 교황청은 그녀의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잔다르크가 마녀나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와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민족적 상징이자 젊은 여성의 용기와 신념을 보여주는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당시 사회와 정치, 종교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역사적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결국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한 이유는 신앙이나 마법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를 위해 싸운 그녀의 힘과 영향력이 영국과 그 동맹 세력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 싸움 속에서 희생된 인물로 그 용기와 신념은 오늘날까지 역사의 불꽃처럼 남아 있습니다. 9.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이었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로 수많은 영화와 소설 속에서 언제나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여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녀의 정체성과 외모를 둘러싼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그녀의 출신부터 살펴보면 클레오파트라는 흔히 생각하는 이집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더 대왕 사후 이집트를 통치하게 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출신으로 그리스 마케도니아 혈통이었습니다. 즉 혈통상으로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이전의 왕들과 달리 단순히 지배자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족 대부분은 백성과 거리를 두고 그리스어만 사용했지만 그녀는 이집트어를 직접 배워 능숙하게 구사했고 이집트의 전통 신들을 섬기며 현지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이 덕분에 백성들은 그녀를 단순한 외국계 군주가 아니라 진정한 이집트의 여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외모는 정말 영화 속에서 보듯 절세의 미인이었을까요? 사실 고대 기록과 동전 속 초상화를 보면 그녀의 얼굴은 오늘날 대중이 상상하는 것처럼 완벽한 미인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턱선과 강한 코 등 뚜렷한 특징을 가진 얼굴로 묘사되었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가장 큰 무기는 외모가 아니라 카리스마와 지적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대화와 설득의 기술에 능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목소리와 재치 있는 화술, 그리고 정치적 안목이 주변 인물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녀의 정치 행보에서도 드러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는 흔히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이집트를 지키고 왕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세력 속에서 작은 왕국이 살아남을 길을 냉철하게 계산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매력과 지혜를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라 뛰어난 정치적 계산과 생존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클레오파트라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녀를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나 이국적인 여왕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혈통상으로는 그리스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이집트를 이해하고 사랑했던 지도자였으며 동시에 강력한 로마와 맞서기 위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한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는 클레오파트라의 매력은 외모보다도 그녀의 지성, 정치적 감각, 그리고 대담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혈통상으로는 아니지만 문화와 정치 속에서 누구보다 이집트를 대표한 인물이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아름다웠을까? 라는 질문에는 외모보다는 인간적인 매력과 지혜가 그녀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든 진짜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클레오파트라는 지금도 여전히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여왕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10. 뉴턴의 위대한 발견은 전염병 덕분이었다. 1665년 영국의 흑사병이 퍼지자 런던과 케임브리지가 폐쇄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도 문을 닫으며 학생들을 돌려보냈고 23세의 아이작 뉴턴 역시 고향 울스소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불안과 공포의 시간이었지만 뉴턴에게는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사색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집에는 특별한 연구실도 없었지만 뉴턴은 고립 속에서 스스로의 머릿속을 실험실 삼아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던 그는 기존 계산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고, 이때의 기록이 훗날 미적분학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뉴턴은 밤하늘과 사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중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원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그는 왜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질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땅으로 떨어지는 사과와 하늘에서 돌고 있는 달을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힘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즉, 고향집의 정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우주의 비밀을 밝힌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던 셈입니다. 그는 빛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프리즘을 통해 햇빛을 비추며 실험한 끝에 흰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여러 색이 합쳐진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은 광학 연구의 혁신을 열었고 훗날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업적이 화려한 연구실이나 거대한 학회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시골집 손에 잡히는 도구,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고독 속의 사색이 그의 위대한 발견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만약 뉴턴이 대학 강의와 잡무에 쫓겨 평범한 학문 활동만 이어갔다면 인류는 미적분학과 만유인력 같은 발견을 훨씬 늦게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으로 흑사병이라는 재앙이 인류 과학의 도약을 이끌어낸 셈입니다. 뉴턴의 울스소프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게 만든 작은 연구실이자 혁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배우는 과학의 기초들은 사실 그 고립의 시간 속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11. 중세성은 언제나 으리으리하고 호화로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세성을 떠올리면 화려한 연회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부드러운 벨벳 커튼과 호화로운 식탁이 펼쳐진 장면을 상상합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귀족들이 춤을 추고 성대한 만찬을 즐기는 모습은 중세성을 마치 호화로운 궁전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러나 실제 중세의 성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낭만적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중세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활의 편안함이 아니라 군사적 방어였습니다. 성은 외적의 침략을 막고 영주와 그의 가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방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두껍고 높은 돌벽, 작은 창문, 복잡한 구조의 통로와 계단은 모두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장치였지 거주자의 편안함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성 내부의 생활은 의외로 열악했습니다. 두꺼운 돌벽은 외부의 화살과 불을 막아주었지만 동시에 햇빛과 신선한 공기까지 차단했습니다. 창문은 바깥으로 활을 쏘기 좋은 작은 구멍에 불과했기 때문에 방 안은 늘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돌로 지은 건물 특성상 내부는 늘 습기가 가득했고 특히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람이 벽 틈을 타고 들어와 성 안을 냉동고처럼 만들었습니다. 난방은 벽난로나 화로에 의존했는데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아 방 안은 금세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난로가 없는 방은 그대로 얼음방이 되었기 때문에 하인들과 병사들은 종종 외투와 담요를 겹겹이 덮고 지내야 했습니다. 식생활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호화로운 만찬과는 달랐습니다. 귀족들이 가끔 성대한 연회를 열어 진귀한 음식을 차리기도 했지만 평소 식단은 빵, 수프, 절인 고기와 같이 단조롭고 무거운 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수확해 바친 곡물이나 가축이 주요 자원이었기 때문에 귀족들도 먹거리에 큰 제한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장기간 보관하기가 어려워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귀한 편이었습니다. 생활의 불편은 위생 문제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당시 성에는 현대적인 하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오물 처리나 물 공급이 큰 문제였습니다. 일부 성은 간단한 배수구나 변기 같은 시설을 갖추었지만 대개는 성 밖 도랑으로 직접 흘려보내는 원시적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염병이 퍼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성이 안전한 요새였던 동시에 때로는 질병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당시 귀족들에게 필수적인 거처였습니다. 성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영주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성벽 위에 걸린 깃발은 주변 농민들에게 누가 이 지역을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권력의 표식이었습니다. 또한 성은 단순히 방어시설이 아니라 행정과 재판 그리고 경제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면서도 성에 머무르는 것은 권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호화로운 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는 사실 후대의 문학과 영화가 만든 낭만적 상상에 가깝습니다. 디즈니 영화나 판타지 소설 속의 궁정 같은 모습은 현실과는 크게 다릅니다. 실제 중세성의 삶은 현대의 평범한 아파트 생활보다도 불편한 경우가 많았고, 추위, 어둠, 습기, 위생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세성은 화려한 호화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전쟁과 불안 속에서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감탄하는 웅장한 성벽과 탑들은 사실 편안한 삶과 맞바꾼 대가였던 셈이죠. 12. 중세 유럽 사람들은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다. 중세 유럽을 떠올리면 흔히 어둠의 시대라는 이미지와 함께 위생 수준이 매우 열악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바로 목욕 습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샤워하거나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지만 당시 유럽인들은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귀족들조차 평생 몇 번밖에 목욕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일반 서민은 아예 물에 몸을 담그는 일을 꺼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목욕을 기피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 의학 지식은 미신과 종교적 믿음에 크게 의존했는데 사람들은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몸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염병이 돌 때에는 목욕을 하면 피부에 구멍이 열려 병이 쉽게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욕 대신 옷을 껴입고 땀과 냄새를 참는 쪽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종교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육체적 쾌락을 탐하는 행위는 경계 대상이었고, 몸을 씻는 일도 육체적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수도원 규율에는 청결보다 기도와 금욕이 더 강조되었고, 몸보다는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정기적인 목욕을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죄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세 유럽인들은 몸을 씻는 대신 향수나 허브를 사용해 냄새를 가렸습니다. 특히 16, 17세기 프랑스 궁정은 화려한 향수의 향기로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은 장엄한 건축물로 유명했지만 정작 화장실이나 하수도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기에 악취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대량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향수의 나라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위생 문제도 크게 작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은 전염병이 돌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시에는 하수도 시설이 거의 없었고 쓰레기와 오물이 거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은 쥐와 벼룩이 들끓게 만들었고, 흑사병 같은 무서운 질병이 순식간에 퍼져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오늘날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목욕을 하지 않는 습관이 질병 확산을 더 악화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중세전 기간 동안 사람들이 전혀 목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목욕 문화가 사라진 초기 중세에는 곳곳에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목욕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교회의 영향력과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자 목욕 문화는 점차 쇠퇴했고, 그 결과 근세 유럽인들은 수세기 동안 물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세 유럽 사람들은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이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의학적 오해와 종교적 가치관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청결하지 못한 생활 습관처럼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목욕을 피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를 역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위생을 무시하는 삶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불러왔고, 근대에 들어서야 사람들은 다시 청결과 목욕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3. 중세 유럽 사람들은 포크를 사치품으로 여겼다. 오늘날 우리가 식탁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는 포크는 중세 유럽에서는 낯설고 심지어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식사는 손이나 칼, 숟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손으로 빵을 뜯거나 고기를 집어먹는 것은 전혀 무례한 행동이 아니었고,
오히려 보통의 식사 예절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포크는 필요 이상으로 격식을 차리는 물건으로 여겨졌고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허세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포크는 사실 고대 로마나 비잔틴 제국에서도 사용된 기록이 있지만 널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중세 유럽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1세기경 이탈리아를 통해서였습니다. 특히 비잔틴 공주가 베네치아의 귀족 가문으로 시집을 올 때 포크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베네치아의 성직자와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낯설게 보았고 심지어 신을 모독하는 사치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포크가 당시 문화 속에서 얼마나 이질적으로 여겨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6세기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은 여전히 포크를 귀찮고 불편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손으로 집으면 될 것을 굳이 쇠붙이를 써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금속으로 만든 포크는 제작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일반 서민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포크는 오랫동안 귀족이나 일부 상류층의 식탁에서만 사용되는 일종의 사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유럽 사회의 위생관념이 확산되면서 포크에 대한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을 손으로 직접 집어 먹는 것은 비위생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자 포크가 조금씩 실용적인 도구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르네상스 이후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포크 사용이 점차 널리 퍼졌습니다. 프랑스 궁정에서 포크 사용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포크는 더 이상 허세가 아니라 세련된 식사 예절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포크는 전 세계 어디서나 흔히 쓰이는 기본적인 식사 도구이지만 그 역사는 의외로 길고 복잡합니다. 단순히 편리함 때문에 쓰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가 얽힌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식탁에서 포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수백 년에 걸친 문화적 전환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거쳐 정착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